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어서 쿠빌라이 칸의 정복 활동에 대해서 마저 이야기를 할게요. 그리고 이후에 몽골 제국을 통해서 이루어졌었던 활발했던 동서교역에 대해서 우리가 항목별로 하나씩 자세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고려를 복속시킨 이후에 쿠빌라이 칸은 이어서 남송을 정복을 하게 됩니다. 쿠빌라이 칸은 이어서 남송을 정복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남송 정복의 경우에는 1279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자, 연도도 써놓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남송을 정복하게 됨으로써 몽골족의 경우에는 밑줄 칩시다. 중국 전역과 동아시아 대부분을 지배하게 되었는데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강력했던 유목민족들 여럿 있었어요. 그죠? 흉노족, 선비족, 뭐 여진족, 거란족 등등 많았잖아. 그지? 그런데 중국 본토 전체를 다 차지하는 유목민족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없었어요. 그죠? 기껏해야 화북지방까지였어요. 그지? 하지만 몽골족이 처음으로 중국 전부 다를 정복을 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남송의 정복의 결과 몽골족이 유목민족 최초로 중국 전체와 그리고 동아시아 대부분을 지배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이후에 선생님이 거기 교재에 보시면은 원 제국과 4개의 한국, 칸의 나라로 나뉘어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사실 정확한 설명은 아니에요. 무슨 소리냐면은 남송 정복 이후에 이렇게 나누어진 것은 아니고 원과 그리고 4명의 칸을 다스리는 나라로 나눠지는 것은 그 이전에 이미 있었던 일이죠. 아까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미 징기스칸 때부터 너무나 넓어졌던 영토를 나누어주는 작업이 이루어졌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죠? 그러면은 선생님이 교재에 왜 그렇게 써놨느냐? 그때 이후부터 이제 원 나라의 경우에는 동아시아 국가적인 성격을 띄어가기 시작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서아시아나 중앙아시아 지역에 형성되었던 또 다른 칸의 나라들의 경우에는 그 지역의 문화나 그 지역의 전통에 맞는 모습으로 바뀌어 가기 시작을 해요. 다시 말해서 물론 다 같은 하나의 몽골 제국이긴 하지만 시간이 점차 지나가게 되면서 어느 지역에 위치했느냐에 따라서 그 몽골 제국의 성격이 조금씩 나눠지기 시작했다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쓴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네. 자, 그래서 우리는 동아시아사를 배우고 있으니까 이후에 원제국을 중심으로 이 몽골족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쿠빌라이 칸의 경우에는요, 고려와 몽골의 연합국이라고 되어 있는데 오타예요. 국자 지우고 군으로 바꿔주세요. 국자 지우고 군으로 바꿔주세요. 고려 몽골의 연합군을 조직을 해서 2차례에 걸쳐서 어디를 침공하게 되느냐? 일본을 침공을 하게 됩니다. 자, 몽골은 왜 고려와의 연합군을 조직을 해서 일본을 침공하였을까? 왜 굳이 일본 원정에 고려를 동원했을까요? 일단은 그렇죠. 원나라의 지배를 받게 되었으니까, 간섭을 받게 되었으니까 전쟁에 동원할 수 있죠. 그죠? 그렇게 비용의 부담이나 아니면 인적인 부담을 줄일 수 있지. 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목적은 무엇이었을까? 그렇죠. 일본에 가려면 배를 타고 가야 돼요. 그죠? 몽골족들의 경우에는 이 바다를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유목민족이기 때문에 사실 이 바다를 건너가려면 고려의 도움이 필요했던 거죠. 그죠? 왜 최씨 정권이 몽골과 싸우기를 결정을 하면서 강화도로 천도했다 그랬어요? 얘네 바다 건너는 거 무서워한다 그랬잖아. 그지? 그랬던 것처럼 일본 원정을 가기 위해서 고려의 동원이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당시 일본의 경우에는 우리가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일본의 첫 번째 막부 가마쿠라 막부 시기였는데요. 왜 몽골족의 경우에는 굳이 그렇게 넓은 땅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또 바다 건너 일본이라는 섬나라까지 정복하려고 했을까? 목적은요? 그렇죠. 우리가 지난번에 이야기했었잖아요. 그죠? 징기스칸 때 비단길을 장악했고 그 다음에 바투칸에 의해서 초원길이 장악이 됐는데 아직 우리가 배웠던 동서교역으로 3개 중에 장악되지 않은 길이 바로 바닷길이에요. 그죠? 바닷길의 동쪽 끝은 일본입니다. 그래서 이 일본에서부터 시작되는 바닷길을 장악하기 위해서 동서교역으로 가운데 마지막 남은 바닷길을 장악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일본에 대한 원정을 떠나게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1차 원정의 경우에는 1274년이었어. 그러니까 남송을 정복하기 이전에 고려 연합군을 통해서 일본 원정을 떠나게 됩니다. 몽골군 한 2만 명 하고요. 그 다음에 고려군 한 5천 명 정도가 한 900여 척의 배를 타고 일본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건너가서요. 일본군과 가마쿠라 막부군과 전투를 벌였어요. 그리고 손쉽게 승리를 거뒀습니다. 몽골군은 워낙 전투의 경험이 풍부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최첨단 무기를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본군은 손쉽게 격파하면서 야, 이제 일본 정복은 시간 문제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날 밤 전투에서 승리한 그날 밤 이 몽골군과 고려군이 어디에서 잤느냐? 일본이라는 땅이 아직 낯설어요. 언제 밤에 적들이 자고 있을 때 어디서 쳐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안전하게 우리 지금까지 타고 온 배에 들어가서 자자 라고 해서 1차 전투가 끝나고 난 다음에 1차가 아니지 전투가 끝나고 난 다음에 배에 들어가서 잤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날 밤 뭐가 불었느냐? 그렇죠. 갑자기 거센 태풍이 불었어요. 자, 그래서 배에 들어가서 자고 있었던 몽골군과 고려군 전부 다 태풍에 배가 부서져서 익사해버리고 맙니다. 다음날 가마쿠라 막부군이 다시 싸워야지 하고서 와봤는데 몽골군은 온데간데였고 바다에 시체만 둥둥 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태풍 덕분에 1차 침입은 어이없게 끝나고 말아요. 그런데 2차 침입은 더 어이없게 끝나게 됩니다. 2차 침입 같은 경우에는요, 남송을 정복하고 난 이후에 고려, 몽골뿐만 아니라 남송의 군대까지 동원해서 무려 14만 명이라고 하는 대규모의 함대를 조직을 해서 일본으로 건너가려고 합니다. 이번에야말로 지난번 같은 어이없는 실수는 안 해야겠다 라고 해서 대규모의 원정군이 출발을 했는데 일본에 도착하기도 전에 태풍을 만나가지고 실패로 끝나버리고 말아요. 자, 그래서 태풍으로 인해서 몽골의 일본 원정은 실패로 끝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이때 불었던 바람을 뭐라고 부르느냐? 야, 우리가 도저히 이기지 못할 상태였는데 신이 바람을 일본을 지키기 위해서 바람을 불어준 덕분에 우리가 몽골군을 물리칠 수 있었다라고 해서 이때 불었던 태풍을 일본 사람들은 신풍이라고 불러요. 참으로 공교롭게도 두 번의 원정 때 둘 다 태풍이 불었던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신풍이라고 부르고 신 일본어로 가미 또는 카미라고 하고 바람 일본어로는 카제라고 하죠, 그죠? 그래서 신풍 가미가제라고 일본 사람들은 부른다라는 것이에요. 가미가제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나요? 그렇죠. 나루토에서? 물론 나루토에도 나오기도 하죠. 사스케가 쓰는 아니지 누가 쓰는 기술이었어? 지금 본지 오래돼가지고 캐릭터 이름도 생각이 안 나네. 나루토에서 쓴 그 사료는 한쪽만 가지고 있는데 누구야? 카가시가 쓰는 기술 아니었나? 아니었어? 그래요. 본지 오래되다 보니 헷갈린다. 자, 2차 세계대전 때 그저 자살특공대 비행기 타고 가서 이 미국 함대 쾅하고 부딪히는 자살특공대 이름이 카미가제 특공대였잖아, 그지? 왜 그런 이름을 지었을까? 과거 몽골과의 전쟁에서 도저히 이길 수 없을 것 같았던 상대를 기적적으로 승리를 거뒀잖아요, 그죠? 그래서 2차 세계대전에서 태평양 전투에서 미국과의 전쟁에서도 이런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 바람에서 그런 어떤 자살특공대에게 가미가제 특공대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줬던 것이죠. 자, 그래서 일본 원정 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쿠빌라이 칸의 경우는요, 3차례에 걸쳐서 늦추십시다. 대월, 베트남에 있었던 대월 왕조를 침공을 합니다. 자, 이 대월 왕조를 침공했었던 이유 또한 무엇이냐? 그 역시 바닷길을 장악하기 위한 목적이었어요. 거기 밑에 지도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지도에 선생님이 초원길과 비단길과 바닷길을 표시해 놓았잖아요, 그죠? 바닷길 보시면은 아프리카에서 아라비아 반도에서 인도양 지나서 동남아 지나서 중국으로 오는데 대월이라고 쓰여있는 글자 옆을 지나가잖아요, 그죠? 베트남 역시 동서교역로 가는데 바닷길이 지나가는 중간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대월을 공격한 목적 역시 바닷길을 주도권을 장악하고자 하는 목적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 몽골의 대월 원정의 경우에도요, 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바로 대월의 전설적인 장군, 우리나라도 치자면 베트남 사람들이 이수신처럼 존경하는 사람이에요. 쩐흥다오 장군의 활약에 의해서 이 몽골의 베트남 원정도 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선생님 좀 찾아보니까 그렇게 돼 있더라고. 이 쩌능다오 장군이 바닷물은 밀물 있고 썰물 있잖아, 그지? 밀물과 썰물 있잖아, 그지? 그래서 바닷물이 썰물 때문에 낮아졌을 때 바다 밑에다가 쇠로 말뚝들을 이렇게 쭉 박아놨대. 그리고 이제 밀물 때 바닷물의 높이가 높아졌을 때 이렇게 이제 배를 타고 있다가 우리는 도망간다 이렇게 도망가는 척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쟤네 도망가는구나 라고 해서 생각했던 몽골군이 쭉 쫓아가다가 바닷물에 있었던 이 쇠말뚝에 걸려가지고 배가 부서지고 움직이지 못하게 되었을 때 공격을 해가지고 큰 승리를 거뒀다, 뭐 이런 전투가 있었다라는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자,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어쨌든 이 전투의 내용은 중요하지 않고 쩌능다오 장군은 중요해요. 시험에 잘 나와요. 자, 그래서 3차례에 걸친 몽골의 침략을 막아내게 됩니다. 이후에 쩌능 왕조의 경우에는요, 몽골에다가 포로도 보내고 하면서 전쟁 그만합시다 라고 이렇게 먼저 제안을 해요. 그러면서 밑줄 칠게요. 이후에 쩌능 왕조는 몽골과 조공의 관계를, 조공 사신을 보내면서 조공 관계를 맺게 되고요. 이후에 더 이상의 전쟁은 이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몽골군의 경우에는 바닷길을 장악하고자 하는 시도가 두 차례 있었지만은 어쨌든 일본 원정이나 베트남 원정은 실패로 끝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이후에 자와 거기 밑에 지도에 있는 섬들 가운데 제일 남쪽에 있는 길쭉한 섬이 오른쪽 제일 남쪽에 있는 길쭉한 섬이 자와, 오늘날 인도네시아에 해당하는 큰 섬이거든요. 자와를 공격을 해서 그 지역을 점령을 합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두 차례가 실패했지만 결국에는 이 쿠빌라이의 해상 원정 역시 성공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밑줄칠게요. 동서교역로 가운데 마지막 남아있었던 해상교역로 바닷길도 몽골족들이 주도권을 장악을 하는데 성공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에 쭉 살펴본 내용의 핵심적인 내용은 무엇이었느냐? 결국 이 몽골군의 장기적인 원정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얻어낸 것은 무엇이냐? 모든 동서교역로의 주도권을 몽골족들이 장악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 이 몽골족의 정복 활동의 결과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래서 이 몽골족들이 모든 동서교역로의 주도권을 장악했기 때문에 이후에 콜럼버스 같은 사람들이 이 신항로 개척을 하기 이전까지 이 유라시아 대륙을 관통하는 동서의 교역이 이 몽골 제국 시기에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이에요. 몽골 제국 시기에 동서 교역이 가장 신항로 개척 이전까지는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됐나요? 네, 별로 어렵지 않죠, 그죠? 마이크를 새로 주문했어요. 여러분들한테는 전혀 아무짝에도 아무짝까지는 아니더라도 별로 상관없겠지만은 마이크에는 무지향성 마이크와 지향성 마이크라는 게 있더라고. 뭔지 아니? 아니요. 지향성 마이크는 요게 지향성 마이크야. 앞에다 대고 말하면은 녹음이 잘 되는데 내가 필기를 하느라고 이렇게 돌아서 얘기를 하면은 소리가 잘 녹음이 안 되더라고. 이게 지향성이야. 특정한 방향으로만 녹음이 잘 되는 거. 무지향성 같은 경우는 어느 방향에서 소리가 들어와도 똑같이 녹화가 되는 마이크가 무지향성이더라고요. 그래서 핸드폰을 연결해서 쭉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가 달 수 있는 긴 선을 가진 마이크를 샀어요. 물론 내 수업 영상을 보는 학생들은 전체 다 통틀어서 몇 명 되지도 않겠지만은 그래도 조금이라도 양질의 수업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다는 거 이 영상을 보게 될 학생들은 알아줬으면 좋겠다. 뭐 그런 얘기지, 그지? 사실 블루투스 마이크를 사려고 했거든. 근데 너무 비싸. 그래서 유선으로 연결하는 마이크를 샀어. 지금 이제 배송 중이에요.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다음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때 동서교육이 활발하게 일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몽골 제국 시기에 일어났던 활발했던 동서교류의 내용을 다음 이어서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 몽골 제국의 경우에는 무엇을 설치했느냐? 역참이라고 하는 것을 설치했어요. 이것을 역참제라고도 부릅니다. 제도로 부를 때는 곳곳에 역참을 설치하는 제도라고 해서 역참제라고 부른다라는 것이에요. 자, 위에도 역참, 밑에도 역참, 둘 다 역참을 써주시면 됩니다. 자, 역참이라고 하는 것을 설치한 목적, 역참제를 실시한 목적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워낙 땅이 넓다 보니까 이 넓은 땅을 효과적으로 통치하기 위해서는 당시에 통신수단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던 시기이기 때문에 모든 정보는 인간이 이동해서 전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넓은 땅에서 어디서 반란이 일어났다라고 했을 때 그 사실을 잽싸게 인식을 하고 군대를 모아서 진압하러 가는 등의 이런 어떤 일들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역참제를 실시한 목적은 바로 인간의 원활한 이동을 위해서 설치하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역참이란 무엇이냐? 약 30km 간격마다 밑줄칠게요. 숙박시설과 식량, 말 등을 갖춘 시설을 만든 게 바로 역참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우리 좀 있으면 이제 추석 명절인데, 그지? 추석 때 이제 뭐 고향이나 아니면은 뭐 큰 집에 가다 보면은 고속도로 타고 가다가 배고프니까 차에 기름이 떨어지니까 중간에 어디를 들리게 되나요? 휴게소 들리게 되잖아요. 그지? 마찬가지였다라는 거예요. 당시에도 이 먼 거리를 이동하기 위해서는 말이 쉴 수 있는 공간, 말을 갈아탈 수 있는 공간, 사람이 쉬어가면서 음식을 먹고 잘 수 있는 이런 공간들이 필요했다라는 거죠. 말이 쉬지 않고 달리면 한 번에 얼마 정도 달릴까? 거기 있잖아. 말이 쉬지 않고 달리면 얼마 정도 달릴까? 한 약 30km 정도 달린다고 해요. 차는 기름 넣어주면 바로 갈 수 있지만 말은 생물이다 보니까
그지? 쉬었다 가야 돼, 그지? 그런데 빨리 전해야 될 사실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말을 쉴 때까지 기다릴 수 없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말을 갈아탈 수 있어야 되겠죠, 그죠? 사람도 마찬가지였고, 그지? 비단길의 또 다른 이름이 뭔지 아나요? 네, 사막을 지나간다고 해서 사막길이라고 불러요. 식량이나 숙박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구하기 어려운 길이 바로 비단길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넓은 몽골 제국이 효과적으로 통치되기 위해서는 인간이 편하게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어야 됐던 것이고요. 그래서 약 30km 간격마다 역참이라는 시설을 쭉 설치를 했던 것입니다. 거기 지도에 거기 그림에 보시면은 마치 우리가 암행어사가 들고 다니는 마패처럼 생긴 게 있는데요. 네, 그게 바로 역참을 이용할 수 있는 통행증이에요. 파이자 또는 패자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림도 수능에 나온 적 있어요. 한번 봐두시길 바라요. 자, 그리고 이 역참이 몽골 제국 곳곳에 다 설치가 되면서 역참은 마치 거미줄처럼 몽골 제국의 교통로를 연결시켜주는 그러한 어떤 시설로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동서교육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역참은요 신속한 명령의 전달과 보고의 전달이 가능하게 해줬고요. 그래서 몽골 제국이 그 넓은 땅을 효과적으로 통치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원래는 군사적 목적에서 출발을 했지만 제국이 안정되고 난 이후에는 사신이나 상인들이 많이 이용을 하게 되면서 동서교역에 큰 도움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네, 이븐 바투타라고 해서 이슬람 문화권에서 되게 유명한 세계적인 여행가 있어요. 이 당시에 살던 사람인데요. 그 사람이 당시 이제 세계 곳곳을 여행을 하면서 이 역참 시설을 이용을 하고요. 이거는 당시로서 세계 최고 수준의 여행을 위한 제도이다라는 이렇게 평을 하는 그런 내용들도 지문으로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뭐 알아두시길 바래요. 자, 그 다음 선생님이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동서교역을 어렵게 만드는 요소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냐면은 국경이나 독점 세력 같은 게 있었어요. 그죠? 여러 개의 나라에 의해서 동서교역로가 각각 나누어서 장악되어 있다 보니까 나라에서 나라를 넘어갈 때마다 물건을 검사받아야 되거나 세금을 내거나 해야 되는 어려움과 불편함이 있었어요. 그죠? 또한 서하와 같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우리나라 사람들 이용할 수 있어 라고 이렇게 딱 막아버리는 독점 세력들도 있었고요. 그죠? 자, 이런 것들이 방해되는 비단길과 초원길이라고 하는 동서교역로를 이용하는데 방해가 되는 요소들이었는데 이제는 동서교역로의 시작과 끝이 전부 다 몽골 제국에 의해서 장악이 됐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그런 어떤 방해 요소들이 제거가 되면서 밑줄칠게요. 동서교역망이 이 몽골 제국 시기에 안정적으로 연결되고 또 유지될 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또한 비단길과 초원길 같은 육상 교역로뿐만 아니라 이 쿠빌라이 칸 때 바닷길까지 장악을 하게 되면서 해상 교역이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남중국의 강남 지역의 항저우나 취향저우 같은 이런 어떤 항구 도시들에는요 시박사라고 하는 시설이 설치가 됩니다. 시박사. 어떻게 하면 좀 욕같이 안 발음할 수 있을까? 시박사. 발음할 때마다 약간 좀 나만 그렇게 느껴요. 네. 자, 시박사라고 하는 것을 설치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공항을 통해서 외국을 나갔다 온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외국에 나갔다가 들어올 때 통과를 할 때 항상 어떤 것들을 지나야 되냐면은 물건을 검사 받고, 그죠? 그 다음에 외국에서 명품 같은 거 사올 때 신고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검사를 하고 신고를 안 했으면 압류했다가 세금 내면 돌려주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죠? 이른바 세관이라고 하는 것을 통과해야 되는데 시박사는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곳이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무역선을 관리하고요. 무역세를 징수하고요. 또 무역품에 대한 판매 허가증 같은 것들을 발급을 하게 됩니다. 배가 들어왔는데 거기에 과연 우리나라에서 팔리면 안 되는 물건들이 있는지 없는지 검사를 하고 검사를 통과하면 오케이 팔아도 돼 라고 하면서 판매 허가증 같은 것들을 발급해 줬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런 것들을 하는 것이 바로 시박사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요게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냐? 만약에 바다를 통해서 배가 1년에 한두 척 왔다 갔다 라고 한다 라고 하면은 이런 거 만들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없겠지, 그지? 무수하게 많은 배들이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그것을 관리하기 위한 시설이 필요했던 것이겠죠, 그죠? 그래서 시박사가 설치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당시의 해상 교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반증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고려와 일본, 대월, 동남아 등을 잇는 이른바 동아시아 교역망이 형성이 되고요. 그 동아시아 교역망의 경우에는 바닷길을 따라 인도양 교역망과 연결이 되고 나아가서 유럽의 지중해 교역망까지도 연결이 되면서 바닷길을 통해서도 역대급으로 활발했던 동서의 교역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에요. 사실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제 세계사를 서양 입장에서 설명을 할 때 그렇게들 유럽, 특히나 유럽 중심으로 설명을 할 때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신항로 개척 이전에는 엄밀한 의미에서 세계사적인 교류가 없었다라고 이렇게 늘 이야기를 합니다. 대단히 유럽 중심적인 설명이라고 볼 수가 있죠. 왜냐면은 동서교역에 이 유라시아 대륙을 관통하는 동서교역에서 유럽의 대부분은 가장 서쪽 끝에 있다 보니까 동서교역에서 가장 많이 소외되었었던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들은 경험해보지 못했으니까 동서교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왜 신항로 개척을 나섰느냐? 물론 이제 걔네들이 이제 이 동서교역을 잘 이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신항로 개척에 나섰던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꼭 그렇게 그들에 의해서 비로소 세계사적인 교류가 이루어지지는 않았다라는 거 우리가 동아시아사를 통해서 그런 부분도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거기 지도에 교역로, 초원길과 비단길 그리고 바닷길을 쭉 선생님이 표시를 해놨죠, 그죠? 선생님한테 죽기 전에 하고 싶은 일, 버킷리스트가 하나 있다고 한다면은 거기에 나와 있는 동서교역로를 한번 따라서 이동해 보는 거. 기왕이면 비단길은 낙타를 타고 이동을 하는 거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리고 바닷길은 배 타고 또 이동을 해보는 것도 한번 해보고 싶고요. 선생님이 일본도 가봤고, 그 다음에 비단길이 시작되는 중국의 장안, 지금은 서안이라고 불리는 곳도 가봤고, 또 비단길이 끝나는 서쪽 끝인 콘스탄티노플, 오늘날 이스탄불도 가봤어요. 다만 그 중간에 지나가는 길들은 아직 못 가봤거든요. 한번 가보고 싶다는 생각을 좀 하고는 합니다. 사람이 돈 있고 여유 있을 때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소비는 여행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죠? 안 그런가요? 뭔가 물건을 사도 어차피 잠시뿐이고, 그지? 맛있는 걸 먹어도 순간이지만은 여행 같은 경우는 기억 속에 오래오래 남잖아, 그지? 나를 또 성장시키기도 하고, 그죠? 자, 넘어갑시다. 이게 50분에 끝나죠? 네, 시간 충분합니다. 자, 그 다음 보도록 합시다. 교초의 발행이요. 교초라고 하는 집회의 발행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동과 서의 장거리에 걸친 교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무엇이 필요해졌느냐? 단일 화폐가 필요해졌어요. 뭔 소리냐면은 각각의 나라에서 사용하는 돈이 저마다 다 달랐을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이 물건을 얼마에 사고 팔 것인가 이런 거 계산하고 따지기가 굉장히 쉽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 어디에서나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화폐가 필요해졌다라는 것이죠. 물론 그 전에도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화폐가 있었어요. 뭐였냐면은 외쳐십시다. 금이나 은 그리고 비단 같은 것들이었어요. 금과 은, 비단의 경우에는 전 세계 어디에서나 값어치가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공통의 화폐로, 단일 화폐로 사용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다만 문제는 뭐냐면은 무겁고 부피가 커요. 들고 다니기 힘들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람들이 뭐가 필요해졌다? 지폐가 뭐예요? 지폐. 종이, 폐. 돈이잖아요, 그지? 종이는 가볍고 부피도 작잖아요, 그죠? 종이 돈이 필요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몽골 제국 초기부터 교초가 발행이 되었고요. 특히 쿠빌라이 칸 때부터 발행된 교초의 경우에는 해주십시다. 금, 은과 몽골 제국 어디에서나 교환이 가능했다라는 것이에요. 언제든지 금과 은으로 교환이 가능했기 때문에 비록 종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실질적인 가치를 가진 화폐로서 거래가 가능했다라는 것이죠. 네, 그러면서 사용하기 편했을까요? 편했겠죠, 그죠? 그래서 당시 널리 유통되었던 지폐가 바로 교초라고 하는 것이고요. 거기 선생님이 교재에 그림을 넣어놨습니다. 어떻게 생긴 건지 한번 봐두시길 바래요. 내가 이거 찾아본다는 게 거기 보면은 200문이라고 써 있어요. 오늘날 가치로 이게 얼마 정도 되는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보통 이 교초의 경우에는 200문이니까 아마 한 은 2박스 정도가 되지 않을까? 교초의 경우는 굉장히 어떤 화폐냐? 고액 화폐예요. 동네에서 슈퍼에서 뭐 아이스크림 사 먹을 때 쓰는 그런 지폐 아니고요. 무역에 사용했던 엄청나게 많은 양의 거래를 할 때 사용했던 돈이 이 교초라고 하는 돈이라는 거 또 함께 기억을 해주면 좋지 않을까 싶네요. 넘어갑시다. 자, 조금만 더 하고 오늘 수업 좀 일찍 끝내보도록 합시다. 여러분들 힘들고 나도 힘드니까. 자, 동서교육의 영향 보도록 합시다. 인간이 이동하면 무엇이 함께 이동한다?
문화가 함께 이동한다라고 했어요. 그죠? 동서교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서아시아 사람과 동아시아 사람들, 그리고 유럽 사람들이 활발하게 이동을 하게 되면서 그 지역의 문화적인 교류도 활발하게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서 밑주십시다. 서아시아의 천문학, 역법, 수학, 지도학과 같은 이러한 주로 과학기술과 관련된 지식들이 원나라에 소개가 됩니다. 자, 원래 세계 최고 수준의 과학기술을 가지고 있었던 지역은 로마 제국이었어요. 동로마 제국 포함해서 로마 제국이었는데, 로마 제국이 몰락을 하고 난 이후에 서양 유럽 사회의 경우에는 상당히 오랜 기간 암흑기를 겪게 됩니다. 중세라고 하는 학문의 발전이 정체되는 암흑기를 겪게 돼요. 그러면은 이 로마 제국이 가지고 있었던 그 뛰어난 과학기술에 대한 지식들은 누가 흡수를 하느냐? 이슬람 세계가 그것을 흡수해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13세기 즈음에는요, 유럽보다는 이 서아시아의 이슬람 문화권의 사람들이 훨씬 더 높은 수준의 과학기술을, 지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천문학, 별자리 관측하는 거죠. 역법은 뭐예요? 역법. 네, 날짜 계산해서 달력 만드는 거죠. 그죠? 수학, 지도학 같은 것들이 당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지식들이 원나라에 소개가 되면서 원나라에서도 새로운 역법이 만들어지기도 하는데요. 그게 바로 수시력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수시력. 수능 보는 사람들은 아마 시대별로 나오는 각각의 역법 이름들 막 쭉 이렇게 나오고 그런 문제도 있을걸요. 청나라 때 나오는 시연력을 비롯해서, 그죠? 이런 것들 쭉 있을 거예요. 알아두시고. 자, 수시력의 경우에는 원나라 때 박수경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슬람에서 들어온 천문 관측 기구를 본떠서 만든 걸로 이용을 해서 새롭게 만든 계산한 역법이고요. 1년에 365.24251로 계산하는 등 상당히 정확한 날짜 계산을 보여준 것이 바로 이 수시력이라고 하는 역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고려 같은 경우에는 바로 그러한 원나라의 간섭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슬람의 과학기술에 대한 지식이 원나라를 거쳐서 고려에 전해지게 되고 이후에 조선의 과학기술의 발전에까지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밑줄 칠게요. 거기 지도에 나와 있죠. 그죠? 혼일 강래 역대 국도 지도 같은 세계 지도가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요거 한국지리 시간에 배웠지, 그지? 네, 뭐 이렇게 배웠을 거예요. 중국인들의 사고방식, 중화사상이 반영되어 있는 세계 지도다. 그래서 중국이 세계 지도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 뭐 이렇게 배웠지, 그지? 당시 사람들의 세계관이 반영된 지도다. 뭐 이렇게 배웠을 것이에요. 네, 그래서 거기 보면은 진짜로 전 세계의 3분의 2가 중국이고 나머지 3분의 1이 한반도하고 아프리카, 유럽, 아라비아 반도를 다 통합한 정도의 크기예요. 그죠? 그래서 오늘날 기준으로 봤을 때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래도 땅 모양이 생긴 것들을 보면은 오늘날의 지도와 상당히 유사합니다. 그죠? 당시 수준으로서는 상당히 잘 만들어진 세계 지도라고 평가해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또한 이 이슬람 세계의 과학기술 중에 역법이 원나라를 거쳐서 고려에 전해지게 되면서 조선에서도 새로운 역법을 만들기도 하는데 뭐니? 그렇죠. 칠정산이라고 해서 세종 때 서울을 기준으로 날짜를 계산해낸 칠정산이라고 하는 역법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칠정산, 세종대왕의 업적, 수능 한국사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항목이에요. 함께 염두에 기억을 해 두도록 합시다. 배고프다. 이 교시인데 벌써.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서아시아에서 동아시아로 온 게 이런 것들이라고 한다면 반대로 동아시아에서 서아시아 혹은 유럽에는 어떤 것들이 가게 되느냐? 밑줄 칠게요. 화약, 인쇄술, 나침반 같은 것들이 이 시기에 서아시아와 유럽에 전파가 됩니다. 자, 동아시아사 시간에는 그렇게 한 줄 딱 설명하고 끝이 나요. 왜냐면은 이것들 물론 동아시아에서도 꽤나 중요하게 쓰이긴 했지만 이후에 동아시아 역사를 유럽만큼 크게 변화시키지는 않았던 것이거든요. 자, 요거 시험엔 안 나오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동아시아 시간의 경우에는 교양과 상식이 풍부해지는 유익한 시간이니까 요게 어떤 변화를 유럽에 가져왔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하고 넘어갈게요. 자, 거기 써있는 화약이나 인쇄술, 나침반 같은 것들은 원나라 때 발명된 게 아니라 이미 송나라 때 발명되었던 발명품들이에요. 그리고 원나라 때 활발했던 동서 교육을 통해서 서아시아와 유럽에 전파가 되었던 것이거든요. 화약, 유럽 사회에 어떤 변화를 가져갔을까요? 화약은 시민사회를 발달시키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민주주의가 발달하게 되죠. 뭔 소리냐? 화약이 전해지기 전까지 싸우는 전쟁의 방식은요, 기사가
말을 타고 무거운 갑옷을 입고 방패와 창을 들고 달려가서 싸우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전쟁에 나서려면은 말도 있어야 되고 갑옷도 있어야 되고 창과 방패도 있어야 돼요. 돈 있는 사람들만 전쟁에 나섭니다. 따라서 전쟁에 나서서 나라를 지키는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기사들이 지배 계급으로서 당시 중세 유럽을 지배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자, 그런데 총이 나오면서 방패나 갑옷 같은 거 아무 의미도 없어져 버렸어, 그지? 그래서 이제는 총만 있으면 전쟁터에 나설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일반 시민들이, 백성들이 그저 총만 있으면 전쟁터에 나설 수 있어요. 전쟁터에 나서서 나라를 지킨다 의무를 하니까 자신들의 권리를 요구할 수 있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서 기사계급의 몰락과 시민사회의 성장이라고 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면서 민주시민사회가 발달해 나가는 그런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돼요. 자, 그 다음 인쇄술 같은 경우는요. 자, 인쇄술이 전해지기 전에 유럽 사회에서 책을 만드는 방법은 하나요. 옮겨 적는 거. 손으로 적는 방법밖에 없었거든요. 자, 당시 중세 유럽의 경우에는 크리스트교가 지배하던 사회였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니 모든 사람들이 다 크리스트교라고 하는 종교를 믿고 있었는데 문제는 크리스트교에서 가장 중요한 책이 뭐예요? 바이블, 성경이에요. 그죠? 자, 그런데 워낙 책을 만들기 어렵고 힘들다 보니까 이 성경이라고 하는 책을 가지고 있는 것은 극히 일부의 성직자들밖에 없었던 거야.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성직자들이 어차피 성경의 내용 나밖에 모르니까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하느냐? 뭐 면죄부, 면벌부 이런 거 들어봤지, 그지? 교회에 돈 많이 내면 지옥 안 간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사람들의 이 성경의 내용을 왜곡을 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불리는데 사용하는 이런 어떤 이제 기독교 사회, 이 크리스트교 사회의 폐단 같은 것들이 나타났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인쇄술이 보급이 되면 책을 많이 만들 수 있게 되면서 성경을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가질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성경책을 읽어봤더니 지금까지 일부 성직자들이 해왔던 말들 중에 뻥들이 되게 많은 거야, 그지? 그래서 이거 갈아엎어야 된다 라고 하는 무엇이 일어나게 되느냐? 루터나 칼뱅 같은 사람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죠, 그죠? 그러면서 크리스트교가 우리가 알고 있는 성당과 교회, 그죠? 카톨릭과 개신교로 이렇게 나뉘어지게 되죠, 그죠? 자, 이런 변화를 가져오게 되고요. 나침반 같은 경우에는 뭐였을까요? 나침반. 그렇죠. 이런 것들의 경우에는 이후에 신앙로 개척을 만들어내는 그런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되죠. 자, 당시 유럽 사람들의 경우에는 주로 어느 바다만 돌아다닐 수 있었느냐? 나침반이 전해지기 전에는요. 네, 지중해 정도만 돌아다녔어. 자, 지중해는 왜 바다 이름이 지중해일까요? 지중해 어떻게 생겼냐면은 이렇게 생겼어요. 땅으로 둘러싸여 있는 바다라고 해서 지중해입니다. 자, 그리고 지중해 같은 경우에는요, 크기도 작을 뿐만 아니라 섬들도 굉장히 많았어. 그래서 굳이 나침반 같은 거 없어도 눈으로 보여. 다음에 내가 어디를 가야 되는지. 그렇기 때문에 그냥 거기 눈으로 보고 따라가면 되는 거거든요. 굳이 어려운 항해술 같은 것도 필요가 없었고, 이런 어떤 내가 지금 어디를 가고 있는지 굳이 알 필요도 없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중해를 벗어나야 되는 것도 아예 생각도 못하고 있었던 거야. 하지만 나침반이 전해지게 되면서, 그리고 이제 다양한 지구과학과 관련된, 지도학과 관련된 지식들이 전해지게 되면서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망망대해라고 해도 내가 지구상에 어디쯤을 항해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지식이 생기게 된 겁니다. 그죠? 그러면서 유럽인들이 지중해를 벗어나서 대서양을 건너고 태평양을 건너서 지구 한 바퀴 도는 이런 신앙로의 개척 같은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문물교류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한 지역에 갇혀 있는 것보다는 국제적인 교류를 통해서 서로의 지식과 정보 이런 것들을 교류하게 되었을 때 정말로 인류 사회는 더 크게 번영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 역사적인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자, 이후에 원나라 망하고 명나라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 원명 교체기에 대한 내용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마저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의 수업 영상도 여러분들의 동아시아사 공부에 도움이 되셨다고 한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길 바라요. 수고했습니다.